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매도 우위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5%, 나스닥 지수는 1.1%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주가 하락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영국 증시가 1.7%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 증시는 0.4%, 독일 증시는 0.5% 내렸습니다. HSBC와 시장조사 업체 마르키트는 미국의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속보치가 직전월 기록한 55.7에서 상승한 56.6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개월 내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1월 복합 PMI는 직전월의 56.1에서 56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41만 4천 건으로 전달보다 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45만 5천 건을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전달인 11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도 하향 조정돼 당초 46만 4천 건에서 44만 5천 건으로 수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낮은 매매 건수가 미국에 몰아친 혹한이 주택시장을 냉각시켰고 여기에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채무 부담 또한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건설 광업용 중장비와 엔진 등을 제조하는 미국 캐터필러가 비용 감축에 힘입어 예상을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캐터필러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0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6억 9,700만 달러에서 44%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매출은 10% 하락한 14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와 글로벌 증시를 간파한 신흥국의 통화가치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가 28일부터 29일 FOMC 정례회의에서 2차 테이퍼링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신흥국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성장세 둔화와 미국의 테이퍼링 지속이라는 악재를 상쇄할 만한 호재가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신흥시장의 약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추가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캐터필러의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44% 급등한 호실적을 내놨지만 중국과 신흥국들의 불안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여기에 주택 지표도 예상 밖의 부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1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달 대비 7% 내린 41만 4천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28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신흥국 위기설까지 겹쳐진 이번 한 주 참 어렵습니다. 1월 마무리가 좀 아쉬운데요. 먼저 마감된 글로벌 소식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긴급 통화 정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달러 보유 취약국 자본 유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마감된 글로벌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신흥국 불안에 대한 위기감 속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낙폭은 좀 줄여가고 있고요. 충격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가 가장 이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지수부터 먼저 살펴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는 0.26%가 내려갔습니다. 15,837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낙폭이 다우보다는 좀 컸습니다. 1.08%가 내려간 4,08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49%가 내린 1,781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캐터필러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고
방금 애플 실적도 들어와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다소 얼어붙게 만든 이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애플 소식이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았다는 소식 자세히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 폭락이 다소 이제 증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도 상당히 부담을 덜게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터키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 대책을 현재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빠른 내용들도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발표는 미국의 상무부가 발표하는 12월 신규 주택 판매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율로 41만 4천 건이었는데요. 시장 예상치 46만 건을 밑도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월에는 미국 전역이 많은 부분,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의 혹한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근로 현장에 나가지 못했고 주택 판매 이런 부분도 내방객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판매 수치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 이런 부분은 1월 들어서 다소 주춤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개선세를 1월에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도 하락세가 좀 짙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증시가 이런 그 신흥국의 통화 균열, 외환시장 균열에서 다소 조금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국이 1.7% 내렸고 독일은 0.46%가 내려갔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0.4%. 어제 그제 프랑스의 깍그 지수가 많이 하락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낙폭이 좀 줄었지만 다소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터키 증시는 간밤에 0.2% 올랐습니다. 다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우리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 니케이가 2.5%나 내려갔고 상해 증시도 1% 하락하는 등 이 신흥국 통화 불안이 계속적으로 우리 아시아 증시에도 다소 부담을 가져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74%로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다소 진정 국면으로 현재 조금씩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131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5S, 5C 네. 이것이 이제 미국 본토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많은 수요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분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현재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달 17일부터 차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물량이 현재 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와 우리가 이제 수평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애플은 매출이 57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 주당 순이익은 15달러 50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14달러 초반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 많은 현재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순이익은 131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매출 총이익률은 37.9%, 시장의 눈높이를 기대 이상으로 맞춘 실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식 그 자사주 매입, 바이백 이런 부분에 칼 아이칸의 요구들 이런 부분을 잘 어떻게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그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애플의 영업이익 외적인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의 4분기 실적의 주당 순이익이 14달러 50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터키 중앙은행이 오늘 긴급 중앙 대책 회의를 연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저희 이제 오전 7시에 네. 이 방송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그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터키 리라화가 외환시장에서 급격하게 현재 절하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리라 방어에 20억 달러 매도를 개입을 했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그렇지만 리라 가치 하락을 저지하는데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이 7일물 RP 금리를 다소 인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현재 보겠습니다. 7일물 RP 금리를 기준금리로 준용하고 있는데요. 4.5%가 지난해 5월 이후 동결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리라와 방어를 위해서는 시중에 금리를 올려서 자국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달러의 유출을 현재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외 비통화적 수단으로 여러 가지 툴을 현재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외환보유고 그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터키도 외환보유고가 그리 녹록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단기 외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정불안 요소가 좀 같이 가미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태국과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부분이 정정불안 요소가 마이너스 점수로 현재 가점되는 이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터키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도 문제가 되고 있죠. 아르헨티나는 외환보유 대비 단기 부채 비율이 70% 육박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억도 새로운데요. 네. 저희도 이제 단기채와 장기채의 미스매칭 때문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아주 쓰라린 기억이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르헨티나도 그 현재의 밸런스, 현재의 포지션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 외채 비중이 70% 정도가 되고요. 장기 외채가 30%,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데 현재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 미만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따라서 달러의 보유 규모만 보면 외부적인 시각으로는 다소 리스크 부담이 큰 나라라고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조금 그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23일 날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12% 급락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시장의 내용이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많이 하락한 부분은 아르헨티나가 외환 규제책을 가져가면서 인위적으로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높게 형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무너지는 형식이 나왔는데요. 이를 시장에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은 외환 시장에서 페소화 가치가 11% 폭락했다. 이렇게 그 일상적인 이런 그 외환 시장의 매매 요소와 그 하락률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런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여성 대통령입니다. 반시장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포퓰리즘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스페인이 이 아르헨티나에 투자한 에너지 기업이죠. YTF를 그 일방적으로 국유화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스페인과의 관계도 상당히 껄끄러웠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서구 투자가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이와 벗어난 자국 위주의 국수적인 정책 기조가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나 또한 쿠바, 그 다음에 현재의 아르헨티나 이런 그 국지적인 요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금융시장 정책 이런 부분의 불협화음이 지난주 페소화의 급락을 불러일으킨 주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흥국 외환시장의 불안이 글로벌 증시, 뉴욕과 유럽, 우리나라 증시까지 모두 끌어내렸는데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시장에서도 이제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신흥국의 투자 비중을 줄여라라고 지난해 말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이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흥국이죠.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서 이미 40억 달러가 이미 본국으로 이른바 선진국이나 일부 다른 국가로 현재 유출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40억 달러가 더 줄어들 것으로 단기적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터키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그 요소들의 국가들이 다소 이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나심 탈레브가 얘기한 바벨 전략이 좀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바벨 전략은 대칭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바벨의 한쪽은 안전자산인 미 국채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은 오히려 리스크가 큰 나라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외환시장의 통화 가치를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지난해 그리스 증시가 아주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재정 불량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스 증시가 많이 높은 상승률을 구가한 것은 그만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증시가 많이 추락한 데에 따른 반등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헤지펀드 중심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시장도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가 나타날 경우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바벨 전략의 한 축이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감된 글로벌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애플의 후실적까지 챙겨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한 주 상승했던 종목들, 하락했던 업종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ATM 관련주도 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윈도우 XP 지원 종료로 인해서 ATM 기기에 대한 그런 업그레이드 문제가 작용이 되었고요. 백신주 같은 경우는 AI가 전국을 확산 조짐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고, 남북 경합주는 그리고 이산가족 상분 기대감을 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IT 부품주는 갤럭시 S5의 출시 기대감과 비트코인 관련주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카지노 에서 비트코인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백화점주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 나가고 있고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함께 국내 철강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매도를 보이고 있고, 조선주와 금융주의 경우 중국과 미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신흥국 위기론설의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장세 보였지만 테마별로는 확실히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백신주는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AI 관련주들이 그런 전국적으로 확산이 조짐이 되면서 아무래도 함께 좀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보이다가 한 차례 눌림이 나온 이후 2차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데, 테마 자체로는 일단 단발살보다는 좀 약간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년 8개월 말에 지금 조류 독감이 재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사상 최초로 스탠드 스틸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보인 이후에 좀 눌림이 나올 때 일단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매수가 좀 필요하겠고요. 백신주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에 좀 능하신 분들만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ATM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가 XP 지원 종료를 앞두고서 ATM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4월에 XP가 지원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은행들의 좀 ATM 기기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기능상에는 일단은 좀 문제가 없지만은 새로운 운용 체계라든지 기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좀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체 시에 좀 은행당 수천억 원의 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아무래도 보안 강화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운용체계 도입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주들이 좀 이벤트성의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연초까지만 해도 IT 부품주는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가 작년 4분기 그런 실적 우려감에 의해서 부품주들도 함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S5의 출시를 앞두고 나서 호재로 다시 한번 작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좀 납품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자극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출시 시점을 아마 올해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형 부품 업체들은 일단 2월 초라든지 중순쯤에 함께 좀 납품을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그 주가 방향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지고 있고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이 좀 성장성이 둔화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조금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는 지난주에 미국 라스베가스의 그 카지노 호텔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소식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카지노에서 비트코인이 좀 거래가 된다는 것은 이번이 좀 처음으로 들려온 소식이고요. 또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그 통화 사이트 오픈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좀 사용자가 그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점차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주들이 좀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의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수혜 여부와 실적을 먼저 보시고 좀 접근을 하시되 아직은 이슈로 인해서 워낙에 주가 급등락이 좀 심한 만큼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뚜껑을 확인해 보니까 예상 밖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발표할 조선업종에 대한 실적 하향 전망이 계속되면서 업종 부진이 이어지고 있죠.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업들이 좀 실적이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아무래도 좀 주가에 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일단 실적 시즌 동안에는 주가가 좀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금융위기 불안이라든지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실적 쇼크의 전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민감주의 특성상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경기 부진이 좀 상당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대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주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백화점주 같은 경우는 설날 연휴가 다가오고는 있지만은 백화점주의 관련주는 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온라인 유통업체들에게 좀 밀리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에 그 관련된 주가들은 그래도 하락장에서 좀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한 이제 병행 수익 그 규제 완화 움직임도 아무래도 주가에 크게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 브랜드를 독점 수입하면서 그동안의 경쟁력을 높여왔지만은 이마저도 좀 가격면에서 좀 밀려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백화점의 매출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당분간 주가에 좀 약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강주의 경우 이제 철강의 최대 수요국은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발의 불황으로 인해서 국내 철강주들이 좀 함께 약세를 보여나가고 있고요. 최근 중국에서도 그 열혈 강판의 그런 그 유통 재고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현재로서는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가격들은 지금 중국 가격에 좀 상당히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철강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없이 좀 횡보세를 지속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철강이 좀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춘절이 끝나고 난 후에 한번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행주의 경우 이제 최근에 기관의 매도를 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서 일본의 반사능이라든지 그런 태국의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함께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1월 중순 이후부터 좀 여객수가 상당히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 또한 이제 그 환율의 하락으로 해서 좀 출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업에는 일단 휴일수가 가장 중요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주말과 붙어 있는 공휴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행주의 경우 좀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며칠 남지 않았지만 2월 첫 번째 주까지 상승할 만한 업종들 어떤 업종들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주는 좀 상당한 고민을 하고 네. 가져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흔들림 속에서 그래도 좀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을 좀 살펴봤는데, 네. 일단은 엔터주와 항공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좀 매출을 얻었지만은 이제는 중국과 동남아로부터 좀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익원이 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유튜브라든지 SNS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기로 인해서 수익력을 좀 창출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좀 SM을 꼽아보겠습니다. SM 하면 그 신인그룹의 엑소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엑소의 그 성공적인 안착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중국 진출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도 매출을 좀 상당히 좀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기자들도 좀 영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드라마라든지 그 예체능 쪽에서도 함께 좀 매출을 다각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주의 경우 이제 코스피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공주 흐름은 좀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업주는 이제 대표적인 워낙 강세의 수혜 업종입니다.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나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 회복이 조금씩 좀 보여지면서 화물량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탑픽으로는 좀 아시아나 항공을 꼽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급격한 수급 이탈 없이 꾸준히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꿈의 비행기라고도 불리는 A380 그런 기기의 도입으로 인해서 장거리 노선도 함께 확대가 되면서 매출도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발한 세계 시장 진출과 또 매출 확대에 힘입어서 엔터주의 상승, 그중에서도 SM과 또 항공주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어제 신저가를 또다시 돌파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이탈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바로 제일모직을 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제일모직이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까요? 걱정 많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어제 그 시청자분의 그런 사연을 듣고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과연 제일모직이 어떻게 변하고 있길래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과연 제일모직이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모직 어제도 1.7%가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저가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차트 지금 화면에 보이실 건데요.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고 있죠.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좀 더 크게 한번 만들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만 9,500원 바로 2011년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추세 하락권에 놓여 있는 상태고 월봉상 21선을 기준으로 꾸준히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돌파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투매권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현재 제일모직이 왜 이렇게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주가는 크게 빠지는 걸까요? 지금 제일모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모직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입니까? 바로 패션이라는 부분을 맨 첫 번째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패션은 제일모직의 권한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의 패션 부분은 바로 삼성 에버랜드로 이관이 되면서 넘어갔고요. 그러면 제일모직은 이런 패션 부분은 맞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속에 지금 실적 부진은 여전하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4분기의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겠죠. 32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분기 대비 62%가 하락한 상태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1% 추정치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제일모직의 주가를 잡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션 부분이 이관이 되면서 그 부분 자체를 메꿔줄 수 있는 곳, 바로 케미컬, 전자재료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에서도 수익성 자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 LCD라든지 아니면 IT 부품에 대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관련 소재가 출하량 부진이 여전하다라고 보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죠. 자, 밑에 나오죠.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꼭 같이 보세요. 패션 사업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로 이간 뒤에 전문 전자 소재 업체로의 변신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모직을 볼 때 항상 빔머라는 메이커가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자, 제일모직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패션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LG 패션과 겨뤄야 되는 이런 제일모직 자체가 지금은 LG 패션이 아니라 LG 화학과 겨루고 있다는 걸 지금 눈치를 채셨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투자를 하고 계셨던 건 아닐런지. 자, 제일모직은 이름은 제일모직입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 섬유에 대한 어느 정도 기능성 섬유, 그리고 좀 더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전자재료라든지 소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제일모직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LCD라든지 IT에 대한 출하량 자체도 이런 제일모직의 상당 부분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IT라든지 아니면 이런 LCD 분야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네. 그러면 어떤 주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죠. 자, LG화학이 LG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는 횡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30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이고, 삼성전기 또한 지금은 삼성전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삼성그룹주 안에서도 IT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IT 완성품을 조립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았구나. 그러면 제일모직은 소재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일모직의 주가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구나. 4분기도 그렇게 긍정적인 실적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되짚어 본다면 이렇게 나쁜 점만 있을런지, 자,
앞서서 제가 별표를 치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패션 부분 자체를 삼성이 에버랜드로 이관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 금액 자체는 잉여 금액으로 잡혀 있겠죠. 그 예산 자체가 지금 1조 원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어디에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OLED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분리막 그리고 평강 필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업에 대한 성장성 자체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PR 가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성장성 자체가 높게 평가가 돼 있냐, 높게 평가를 해야 되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PR 밴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자, 2011년에 고가를 제가 분명히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2011년 5월 달에 고가를 세울 때, PR 밴드는 몇 배였습니까? 20배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PR은 몇 배일까요? 16배 수준입니다. PR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졌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프리미엄을 부과해서 PR 가치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PR이 높을수록 고성장, PR이 낮을수록 저성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뭐지? 주가는 어디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지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자, 현재 시점이 가장 맥점입니다. 하지만 78,000원대가 지금 무너지고 내렸기 때문에 일단 하단 밴드까지는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78,000원대가 여기 이 부근이죠. 지금 이 부근에서는 우리가 변곡점적인 라인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고, 만약에 하단에 7만원대가 깨진다면 그때는 분명히 투매적인 현상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무너질 시에는 지금 6만원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더 75,000원 밴드 자체가 지지가 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돌아섰거든요. 이런 수급 자체를 좀 더 살펴보시다가 자, 설날 전에는 약속합시다. 주식하지 마시고요. 설날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일 뭐지 관심권에 두시는 전략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를 마감할 때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도록 약간은 현금에 대한 자산을 좀 더 비축해 주시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큰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흥국의 통화가치 급락에 다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양적 완화 축소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FOMC 회의에서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지 김동섭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가 먼저 궁금한데요. 테이퍼링은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맞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FOMC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그 에반스룰이라고 있어요. 이 실업률이 6.5%까지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 일반적으로 재작년을 보면은 0.1%의 실업률을 내는데 걸린 시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3개월. 근데 순식간에 6.7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7% 정도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7.1까지 들어가 버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6.5%가 내려오면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렇지만 6.5%가 내려오더라도 장기간 금리를 저금리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6.5%라든가
앞으로의 내려오는 포워드 가이던스 내려오는 시기가 지금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올 연말쯤 내려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시장에서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업률로 본다면 테이퍼링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이 또 시장의 우려감으로 작용해서 신흥국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연준에서도 장기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번 달에 오히려 테이퍼링보다는 이번 달과 다음 FOMC까지는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의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추세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포워드 가이던스가 너무 빨리 다가왔다라는 것이 시장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향후 저금리 규제 2년을 끌고 갈 수 있겠냐라는 우려감입니다. 오히려 그 우려감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은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테이퍼링보다는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에 집중하는 그런 의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업률 수치, 테이퍼링에 대한 추가 단행보다는 이제 그보다 장기적인 가이던스 제시에 대한 의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신흥국 위기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을 로이터가 제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이터는 신흥국 위기 상황의 투자 전략으로 첫 번째 신흥국 증시와 연관된 ETF를 공매도하는 것과 두 번째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한 한국 등 일부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국가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흥국 불안 사태를 잘 견딜 수 있는 탄탄한 나라다 이런 코멘트도 있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문제는 투자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느 한 곳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으로 다 나눠져 있죠. 그러면 선진국 투자는 선진국 투자대로 결정을 하겠지만 이머징 마켓의 투자 자금을 또 선진국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돌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 당연히 그 상대적인 상황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공매도, ETF에 대한 공매도라든가 브라질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또는 이제 우리나라나 멕시코의 어떤 그 차별화된 나라, 저평가된 국가를 찾자. 뭐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첫 번째도 뭐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작년과 올해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미국은 굉장히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일본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연말쯤 돼서 우리나라는, 작년 한 8월 이후부터,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는 시장에 관심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공통점은 신흥국 위기였습니다. 인도가 디폴트 위기를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신흥국에서 안전자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피처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 선택된 것은 그들이 신흥국에 위기가 왔을 때 공통점이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적자였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많고 경상수지 흑자가 많은 나라를 찾자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선택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43거래일 순매수가 진행이 됐던 기억이 있죠. 그럼 작년과 올해 비교를 우리나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나라는 악재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악재가 아시겠지만 1월에 나온 게 뱅가드 물량입니다. 외국 뱅가드가 물량을 시장에서 시장을 바꿔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돈 한 12조 정도, 10조에서 12조 정도가 지금 흘러나갔고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엔화가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어떤 경쟁력 하락 가능성이 있었죠.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뭐 개성공단도 문제가 되고 막 아주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일로로 가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정부 한근회의 정책 공조가 약간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물론 같이 공조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누구나 봐도 서로 약간 내용이 좀 틀렸던 부분이 시장을 먹고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떨까요?
일단 뱅가드 물량 나갈 이유는 없죠. 작년 하반기쯤에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외국인은 관심 초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이 위기가 왔을 때 올랐다면 우리나라가 두 번째 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더욱 돋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약간 돌변해 있다라는 거죠. 지금 102엔대에 와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작년에 우리나라 그 원달러가 1,080원부터 외국이 들어왔는데 지금 다시 1,080원이 됐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산상품 문제가 지금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과 정부와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3월에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나라를 너무 좋게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적인 걸 얘기한 작년과 우리나라는 180도 달라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의 신흥국 위기로 해서 주가가 빠진 것은 정말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계속 상승한다고 얘기했지만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의 여건이 이렇게 다르다면 시장도 조만간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특히 작년에 신흥국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같이 눌렸다가 나중에 부각됐는데 이번에는 부각이 더 빨라졌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차별화 장세에 틀림없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여건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 더 좋아진 상황, 신흥국 위기 후에 찾은 대안이 우리나라였던 만큼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겠네요. 마지막 이슈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엔화의 수요가 몰려 엔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때 101엔대까지 환율이 떨어지며 엔화 가치는 지난해 12월 6일 이후 7주 만에 가장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지난 한 주 동안 2%나 급등했더라고요. 엔화의 강세가 지금 현재 약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100엔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엔화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무역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가 약 11조 엔 정도가 됐다고 하죠. 근데 2013년, 2012년을 보면 2012년에 2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핵심은 에너지 수입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엔화 약세가 수출을 늘렸지만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결국 일본을 골병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엔화는 일부라도 강세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에너지 수입을 대체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쉽겠냐는 거죠. 지금 물론 태양광 쪽에 달에다 태양광 설립해서 전자파나 레이저로 받아가지고 일본이 에너지를 해결하겠다. 이거는 10년 뒤 얘기, 10년, 20년 뒤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엔화는 추가적 약세하기 전에 일정 부분 강세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엔화는 102.63도 상당한 약세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한 수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나 대일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까지 펼쳐봤습니다. 오늘도 김동섭의 일당백 진행해봤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속속들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눈여겨 확인해보시고 또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